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치신문 장을 맡고 있는 계승범입니다. 임플란트는 그 치과 치료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그 치료라고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임플란트라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작 기능의 향상과 함께 삶의 질 증진과 수명 연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2000년대부터 이렇게 그 임플란트 치료가 많이 활발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기억을 해보면 그 당시에 저희가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그 강의를 할 때 그때 주로 이슈는 얼마나 자연치와 비슷하게 임플란트를 만들 거냐, 그 다음에 얼마나 빠른 시기에 임플란트를 그 환자가 그 사용할 수 있게 저작 기능을 회복시켜 주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주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 당시에 이런 강의들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항상 제가 뭐 치주과 의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이나 이런 사후 관리 같은 것들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도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그 임플란트를 물론 완벽하게 뭐 100% 지원되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 65세 이상의 분들한테 2개 정도 임플란트를 저희가 보험으로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과 연관돼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어지고 있고, 그와 비례해서 여러 가지 임플란트 사후의 문제들도 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저희 학회가 임플란트 사후 관리 좌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정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좌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환자분과 치과의사 모두 다시 한번 임플란트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인식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다루어 나가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기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후원해 주신 동국제약 임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과 따로 인사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가까이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랑에 직접 참석해 주신 치과계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자리는 국민들의 잇몸 건강을 위한 사명감으로 세계 최초로 잇몸의 날을 제정하고 매년 잇몸의 날을 주최하고 있는 대한치주과 학계의 국민들을 위한 또 다른 새로운 아젠다 제안입니다. 이미 임플란트가 일반화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 현황에서 근본 자담회의 주제인 임플란트 사후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 방법에 대한 최신 지견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단계에서 삶의 질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리에 저희 동국제약이 함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진료와 학술 활동으로도 모자란 시간을 쪼개 이런 활동을 이어가는 선생님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전해드리며, 좋은 약을 개발하는 것은 또 저희의 몫이기에 제약회사 대표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 초 동국제약의 인사돌은 제약 선진국이자 치과 선진국인 스위스 의약품청으로부터 완제의약품 허가를 받아 유럽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사돌의 우수한 품질과 효능을 인정받은 것으로 K 일반 의약품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대한치주과 학회를 포함한 치과계의 많은 도움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동국제약은 제약회사 본연의 R&D 활동을 통해 더 좋은 잇몸 질환 의약품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잇몸 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대한치주과 학회의 다양한 활동에 함께하며 또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임플란트 사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9년도 제정한 잇몸의 날이고 후원은 동국제약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사후 관리의 필요성입니다. 그 보건의료 빅데이터 포털에 가시면 매년 이제 의료 행위나 수술에 대해서 그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직 저희가 보도 자료를 내지는 않았지만 2023년 2020년도부터 계속 우리 그 치주질환 치은 및 치주질환이 1등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1,800만이 넘어갔습니다. 1,800만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2조 원을 넘는 금액의 총 진료비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주 저는 이 의료 보건 통계 빅데이터 포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난 5년간 보험 임플란트 65세 이상 1단계 진료행위, 이게 치과의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내 치과, 한방병원 내 치과, 상급의료기관 내 치과 해서 111번부터 119번까지 9개 진료소에서 보험 임플란트를 했던 65세 이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인원수는 61만 9천 명 정도가 되고 심어진 임플란트 개수는 거의 한 100만 개에 육박합니다. 그럼 20대나 30대는 임플란트를 치료받을 일이 거의 없으니까 40대 이상이 지금 주 진료층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65세 이상이 약 전체 의료비의 3분의 1 정도 사용한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약 한 300만 개 정도 임플란트가 이제 심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증가 추세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는 조금 좀 줄어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료 통계 포털에서 임플란트 제거 관련 진료 행위 통계를 한번 또 5년간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코로나랑 상관없이 꾸준하게 그래프를 이루면서 드디어 1년에 20만 개 이상의 임플란트가 입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험 임플란트 인원수와 식립 개수의 증가 속도에 비해서 지금 5년간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진료 인원과 개수를 보면 비교를 해보면 제거되는 거는 한 2배 정도 이상이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가는 한 10만 개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안타깝게도 제거되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게 또 이제 많이 관여를 하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이제 저가로 무분별하게 또 이 임플란트가 심어지는 자세한 진단 검사와 사후 관리가 없이 임플란트가 심어지는 것도 거기에 이제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6월 24일인가요? 카오미하고 의기업이 심포지움 하면서 나왔던 핫 이슈가 바로 이제 이런 금액인데 바로 5, 60만 원의 이런 광고 때문에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반박할 수 없는 또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치과신문에서 이가영 기자님이 마치 5, 60만 원 임플란트가 합리적인 가격이고 현재 임플란트 비용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라는 인상을 줬다. 그래서 진짜 저도 카오미 관계자지만 정말 반박할 수 없는 그런 기사를 쓴 거를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뭔가 이런 사후 관리라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진단과 검사와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치과계에서 이런 그 임플란트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작업을 해서 치과 임플란트 임상 가이드라인을 2010년도에 이수구 회장님 시절에 김여갑 그 대한치의학회 회장님 시절에 만들었었고요. 저도 여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제가 집필한 파트는 거의 이제 유지 관리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집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도 이렇게 쭉 나와서 보면은 유지 관리에 있어서 그래서 때로는 학회가 그 학술적인 활동을 독려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학회에서 이런 임플란트 사후 관리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임플란트도 사후 관리가 꼭 필요한가? 임플란트 주변에도 염증이 생기고요. 또 임플란트 주위 질환은 미국이나 유럽의 치주학회에서도 치주 질환이랑 거의 동일하게 뭐 치료 방법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은 치은염에 해당하는 치료를 하고요. 임플란트 주위염은 치주염에 해당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치주 질환이 만성 질환인데 임플란트 주위 질환은 어떤 질환이냐? 같은 만성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만성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NCD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NCD의 목표는 NCD를 관리하는 목표는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목표는 NCD로 인한 합병증, 뭐 심장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심혈관계나 뇌혈관계 질환들의 그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또 잘 관리를 안 해서 생길 수 있는 치료 비용,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결국에 또 건강 불평등을 해소한다라는 대명제로 우리가 이 임플란트도 사후 관리를 하고 임플란트 주변 주위 질환도 치주 질환처럼 만성 질환으로 생각해서 관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이 올라간 다음에 빼먹지 않고 까먹지 않고 환자분께 꼭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체어사이드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뭐 졸업이 있으면 항상 입학이 있듯이 임플란트 치료가 끝나면 이제 유지관리 치료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명심보감해야 됩니다. 이렇게 명심보감처럼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가 10군데 닿으면 8군데만 닿게 해놓는다. 그리고 자연치는 이렇게 폭이 10.5mm 정도 이렇게 넓은데 임플란트는 어금니에 심어지는 게 5mm 정도 직경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삼각형 공간이 생기고 옆으로 음식물이 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죠. 그리고 자연치는 앞으로 가는데 임플란트는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지나면 27%, 10년 정도 지나면 50%가량이 자연체하고 임플란트 사이에 음식물이 낄 수 있다. 그때는 위에 크라운만, 껍데기에 해당하는 지대주와 고정체는 놔두고 위에 해당하는 크라운 부분만 다시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각 임플란트 회사에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카드뉴스를 이용해서 딱딱한 음식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은 뭐 이건 되나요? 저건 되나요? 여쭤보셔서 견과류, 뭐 건어물, 그 다음에 샐러드를 차라리 드시라 그리고 질긴 나물무침이나 깍두기는 이제 설렁탕집에서 파는 것처럼 이렇게 푹 익혀가지고 드시고 그러면 총각김치는 되나요? 안 되죠 당연히. 알타리김치는 되나요?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깍두기, 총각김치, 알타리김치 다 안 드시고 삼겹살, 오돌뼈는 가위로 잘라가지고 드시고 또 갑각류 이렇게 얘기하는 꽃게는 되고 랍스터는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갑각류는 살만 발라가지고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구강 악습관,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또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무의식 속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코렉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깨끗하게 유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강조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정기적으로 치과에 와서 방문하고 또 클리닝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프로토콜은 이러합니다.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이제 교합 체크를 합니다. 이때 이제 환자분한테는 좀 알기 쉬운 말로 맞물리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는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또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첫 1년은 무조건 3개월마다 정기 점검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1년 안에 모든 임플란트 실패의 33.5%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첫 1년에 3개월 리콜은 꼬박꼬박 지켜서 오십니다. 이런 이제 임플란트 사후 관리 비용도 비급여 임플란트는 거의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태에 따라서 6개월 혹은 1년 간격으로 저희가 이제 뵙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요 상태에 따라 요것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IDRA라는 이제 임플란트 위험 요소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8가지나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요 그 팔각형의 가장 안쪽 동심원 쪽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면 되고, 그 다음에 노란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5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 그리고 이 빨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3개월에 한 번씩 와가지고 중증 치주염 환자처럼 우리가 리콜을 하고 클리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그 유럽에서 만든 그런 가이드라인이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뭐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우리 학회도 이런 걸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대한치주과학회 학회진 저널 오브 임플란트 페르돈톨로지 앤드 임플란트 사이언스에서는 JPS에서는 임플란트와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치주질환의 유무에 따라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발현하는 빈도에 대해서 그 연구한 박준범 교수님, 서울성모병원의 박준범 교수님, 고혜경 교수님 논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임플란트 주변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떤 치료를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해야 되는지 플로우 차트를 아주 간결하게 만들어주신 그런 고기태 교수님 이런 이제 논문들도 그 우리 대한치주과학회 학회지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임플란트 사후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여기에 따른 학회 역할로서 이제 저희가 내년에 이거 약간 좀 그 미리 좀 흘리는 그런 기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요. 내년 잇몸의 날 때는 임플란트 사후 관리에 대한 그 발표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 필요하다면 외부 공표가 되기 때문에 IRB를 취득을 해서 임플란트 사후 관리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임플란트 사후 관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한 다음에 또 거기에 맞춰서 맞춤 교육 홍보 활동을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환자, 아까 IDRA 보셨잖아요. 거기에 빨간 부분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있어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 치료를 유도하도록 치과의사 선생님들이나 환자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한 근거 생산을 위한 연구, 정보 수집 체계를 우리 학회지에서 구축을 하고,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임플란트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년 봄에는 저희가 학회에서 개발해서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임플란트 유지관리, 사후관리에 대한 전문가,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들에게 교육 활동이나 정보 제공을 해서 그 임플란트 사후 관리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주 영역에서 국소지 항생제의 적용 및 효과를 임플란트 사후 관리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주 농양 등의 환자들이 또 있을 때 어떻게 처치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치주 조직은 다음과 같이 치은과 그리고 치주부착기구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렇게 살에 해당하는 치은에 염증이 생긴 거를 우리가 치은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치조골, 치주인대, 백악질, 이 치주부착기구에 염증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치주낭이 생긴 경우를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골 소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주염 하면 뼈가 상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치주인대와 백악질 등 우리 치주부착기구에 문제가 생긴 걸 치주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염증성 질환이 생기는 곳은 치아 옆에, 그리고 치은, 살 옆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 원인은 치석 자체보다는 그 위에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세균막이 직접적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국소적으로는 세균, 바이오필름이 가장 중요한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세균에 의해서 국소적으로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발치한 치아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살과 같이 한번 발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치연 퇴축이라고 하는 잇몸이 내려간 정도, 그리고 치주낭이 생긴 정도, 이거를 우리가 부착 수준이라고 해서 앞으로 많은 논문들을 보실 때 부착 수준이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차팅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치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살 안쪽에 검은색 부분이 치석이고, 그 위에 뿌옇게 보이는 부분이 플라그고, 결국 바이오필름이 이렇게 우리 실제로 임상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뭐 많이 보신 동영상이겠지만 우리 이 아까 하얀색 바이오필름 부분을 위상체험 비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많은 운동성 세균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세균이 우리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이요, 그냥 이러한 바이오필름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치료의 기본적인 방침이 됩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은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계속 진행하게 되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뭐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치주 질환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때 치주염과 치주염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상황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살, 부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치아에서 떨어졌는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링이 깨져가지고 세균이 우리 잇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치조골이 소실되게 되면 치주염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치주과 의사들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치아 주변에 저렇게 건전한 살이, 치은이 붙어서 우리 입안에 있는 세균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 치과 치주 치료의 목표로 삼는 거고요. 여기가 뚫려버리면은 결국은 우리 몸 안으로 많은 세균들이 들어가면서 NCD와 관련된 전신질환과 관련된 기전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탐침했을 때 피가 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치과의사들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제를 썼을 때 탐침 시 출혈이 주는가, 뭐 이런 여부들도 우리가 많이 지표로 삼고 있는데요. 출혈이 없으면 임상적으로 건강한 치은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임상에서 탐침을 하고 피가 나는 곳을, 잇몸을 열어서 수술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치조골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안에는 또 치석이 들어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주 질환이 있을 때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우리 치주과 교과서에는 이렇게 페이스 4 메인티넌스 유지 치료를 가운데 두고 기본적인 치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넌 서지컬 세라피, 비외과적 치주 치료를 대변되는 기본 진료, 베이직 세라피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환자분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뭐 수술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보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유지 치료를 가운데 두고 여러 가지 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치료에는 치은 연상 및 치은 연화 치석 제거술과 치근 헐텍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학 약제 보조적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보조적 치주 치료, 그러니까 유지 치료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교합 치료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비외과적 기계적 치주 치료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스케일링 그리고 루트 플래닝 그다음에 환자의 그 유지 치료를 통해서 처음에 이렇게 많이 부어 있던 치은이 점점 회복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의 목표는 뭐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석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치아 주변의 건강한 치유 조직을 유지시켜서 우리 부항내 세균이 우리 몸으로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감염성 질환의 치유 질환을 치유 치료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 다들 잘 또 관리되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치주 치료가 치주 질환을 예방하고 치주 조직의 파괴를 감소시키고 치아 상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만 기계적인 치료만 가지고 또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적으로 우리가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여기 보시면은 오래된 논문인데요. 그 독시사이클린 제제를 당뇨 환자에게 타입 1 당뇨 환자에게 기기적 치료와 함께 투여했을 때 효과를 보았다라는 논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환자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독시사이클린을 15일 동안 100mg씩 뭐 주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당뇨가 심한 분들이 치주염에 이완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독시사이클린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2주를 드시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유치료와 동시에 투여를 해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기계적 치료뿐만 아니라 보조적으로 약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좀 더 빠른 치유와 좀 더 그 양호한 치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약을 오랫동안 먹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또 환자분들이 들고 다니기도 힘들어하거든요. 저 한 알짜리 들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소적인 약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안티바이오틱 에이전트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좀 편하게 사용하려고 옛날부터 뭐 클로르엑시틴 또는 뭐 리스테린 또는 뭐 테트라사이클린 뭐 여러 가지 약제들을 치과 클리닉에서 제조해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보면은 그 미노사이클린 연고 제제를 우리가 그 치주염 환자 치료할 때 비외과적 치주 치료와 사용을 하면 뭐 효과가 좋다 뭐 이런 논문들이 이게 아마 제가 수련 받을 때 처음 나온 논문으로 알고 있는데 2년차 때 나와서 보고 그리고 이제 저도 제 환자한테 간혹 필요한 경우에는 같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오신 분이고 염증이 좀 심했고 치조골파기도 좀 많았던 분인데요. 부위별로 우리가 스케일링, 루트 플래닝 또 경우에 따라서 서브진지발 큐레티지를 하면서 같이 보조적으로 사용해서 효과를 적절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제를 사용할 때에는 우리가 먹는 약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국소 송달 물질을 이용한 제제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김창수 교수님께서 발표한 거에 보면 외과적 치주 치료에도 이런 미노사이클린 연고들이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적 치주 치료라고 해서 메인티넌스 케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봤던 건데 김백일 교수님께서 우리가 80세까지 20개의 치아를 유지하려면 65세까지 28개의 치아는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발표를 하신 적이 있어요. 보고서를 써가지고 뭐 여성은 좀 다르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치아를 어떻게 65세까지 유지를 잘 할 것인가? 그 방식은 결국은 우리 치아를 환자분들이 치료 후에 메인테넌스를 잘 하는 거죠. 메인테넌스를 잘 받는 분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약 1.6개의 치아를 발거했다 또는 다른 논문에서는 10년간 0.7개의 치아가 발거가 됐다 뭐 이런 보고가 있지만은 만약에 치료를 적절히 받지 않고 유지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10년간 16개의 치아를 뺐다는 보고도 있고 또 10년간 6.1개의 치아를 발거했다는 논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유지치료가 중요한 거를 생각할 수 있고 저희 학교의 피성희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컴플라이언스가 좋은 협조도가 좋은 환자 같은 경우에 치아 발거의 확률이 좀 떨어지더라 뭐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치주 치료에서 왜 유지 치료가 필요하냐면 어떤 그 병소가 있고 그거를 치료를 해서 치유가 될 때 우리가 처음 치아가 맹출했을 때의 모양으로 맨 오른쪽처럼 치유가 되지 않거든요. 단단하게 우리가 살이 치아에 붙지 않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상피세포가 개재가 돼서 아물기 때문에 자극에 취약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잘 안 닦거나 또는 치주량이 좀 남아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재발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급성 치주 농양 같이 환자분들이 부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2024년도에 올해 그 김상순 교수님께서는 이런 그 치주 농양이 생겼을 때 그 드레니지와 함께 베논과 함께 미노사이클린을 사용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발표하신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메인티넌스하는 환자분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부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 기계적인 치료를 하고 충분히 이리게이션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미노사이클린 제제를 넣어서 치유를 시키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되면 좀 가라앉아 오시고 물론 먹는 약도 드렸고요. 또 남아있는 거 좀 더 드리고 하면 이제 뭐 한 9일 정도 됐을 때는 환자분들이 많이 편해하시고 한 17일 정도 됐을 때, 3주 정도 됐을 때에는 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주위염 관리를 좀 생각해 보는데 그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는 창노 이사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고요. 저는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임플란트 성공률은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은 일단 임플란트가 실패하게 되면 환자분들은 무지 고생하고요. 치과에서는 3배를 더 고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5개가 심어진 39세 남성 환자분인데 이 환자를 저희가 다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왔고 이 5개의 임플란트를 고치는데 이 빨간색이 수술하는 횟수거든요.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되고 재료도 많이 써야 되고 환자분도 고생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지만은 이렇게 만든 다시 재구성한 우리 구강을 다시 환자분이 이완되지 않게 메인티넌스를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임플란트 레벨에서 그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는 한 9.6% 그리고 페이션트 레벨에서 환자 한 5명 중에 1명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경험한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치주염에 이완됐던 그 자체가 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치과에 환자분이 왔을 때 빠진 치아에 임플란트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고 뭐 정리를 해서 다음과 같이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뭐 하루에 뭐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고 그러기도 힘들고요. 이렇게 만든 환자들은 또 메인티넌스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김남민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여러 개 심는 거는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페리온탈 치주적으로 안 좋은 사람 그리고 치주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나누었을 때 치주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문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치주염에 이완된 사람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에 좀 더 많은 확률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간접적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뭐 치주염에 여러 치아가 이완됐었고 치아를 잘 안 뽑다 보면 임플란트 옆에 있는 치아가 앱세스나 이런 치주 농양이 돼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도 깜짝 놀라죠. 임플란트가 탈난지 알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임플란트 옆에 치아가 부어 있는 거고 만약에 제가 이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게 되면 임플란트도 염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임플란트 옆에 있는 치아에 치주염을 치료를 한 증례입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잘 유지가 됐고 한 3주 후에 아까 보신 것처럼 다시 정상적으로 환자분이 또 생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미노사이클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그 치주낭 안에 있는 레드 컴플렉스 박테리아들의 숫자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보고가 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기계적 치료 그리고 이런 미노사이클린 젤 이런 것들을 저는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부어온 환자들 비슷한 환자인데요. 이 임플란트 옆에 있는 치아가 부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적절히 대응 안 하면 임플란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기계적 치료 후에 이런 국소송달 물질을 사용해서 염증을 빨리 제거하고 다시 환자분이 좀 편하게 식사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임플란트 옆에 있는 치아에 대한 얘기지만 임플란트 주위염에서도
그 비외과적 치료와 미노사이클린이 의미가 있다. 또 외과적 치료에도 우리 차대국 교수님께서 쓰신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 주위염의 외과적 치료에도 미노사이클린을 같이 사용했을 때 효과를 봤다. 이런 논문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임플란트도 메인테넌스가 필요한 수식이고요. 타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무슨 플란트 치과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탈날 때마다 저희 치과 와서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마다 파노라마 찍은 게 있어서 찍어놨어요. 상악 전치 임플란트 하고 나서 오른쪽 아래가 부어서 오셨는데 이 환자분한테 여쭤보니까요, 그 치과에서 메인테넌스를 안 해준대요. 그냥 심고 땡, 이상 있으면 발치하고 임플란트 뭐 이렇게 가니까는 이 환자는 결국은 나중에 몇 년 뒤에 저한테 오셨는데요, 임플란트가 다 빠졌어요. 아래는 위에도 빠질 지경이 되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찢는 것보다도 임플란트 사후에 관리가 필요한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좀 우리 의료 문화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민속원에서 나온 조선 왕실의 의료 문화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 의료라는 것도 일종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선 왕실의 의료 문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현재 20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의 의료 문화를 얘기하면 어떨까요? 제가 상악전치부에 치아가 브릿지가 탈락돼서 임플란트를 심어드렸는데요. 여기도 또 무슨 플란트 치과 가셔가지고 왼쪽 아래를 치료를 받으러 가셨는데, 상악전치부 제가 심은 임플란트를 다 빼버리고 다시 자기가 심어놓고 임플란트를 한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승전 임플란트 시대가 현재 문화가 아닐까. 비슷한 걸로 지금 저희가 독시다이클린 같은 경우에 로우도스로 안티인플라마토리 이펙트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싶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임플란트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치료를 안 하다 보니까는 이 약제도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에서 좀 많은 저희가 또 치과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겠지만은 메인테넌스의 강조가 되는 그런 치료, 임플란트 치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치료하면 무서운 것 같아요. 위에 같이 오신 분들 아래까지 가시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는요, 그래서 예방과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근데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는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되고 다시 뼈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예방과 치료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AP에서 이런 식으로 치질환 예방을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 치과에서 하는 하루 3번 이상 칫솔질, 스케일링, 그리고 시간 칫솔, 이 3자 수칙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알찬 수칙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께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창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자담회하는 목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긴장들 하시고 너무 엄숙한 분위기라서 제가 그런 걸 좀 극히 싫어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긴장하고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고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치료학회가 그간 동국제약과 많은 노력을 해왔고 잇몸의난을 제정해서 저희가 지금 벌써 10몇 년 동안 여러 행사들을 치러왔기 때문에 그나마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그런 다가가는 노력들을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앞으로도 저희 회장님이야 임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밑발판이 되는 자리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조금 시장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우리 김남현 부회장님께서 지금 임플란트가 현재 저희 치과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민경환 의원님께서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치주 환자를 보면서 대부분 임플란트는 저희 다 치주 환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치주 환자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셨고요. 일단은 저희가 임플란트를 하긴 하지만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치아를 살리려고 노력한다는 거를 미리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금 편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환자분이 이러고 오셨습니다. 대부분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다 이런 상황이 오시죠. 슬프게도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무섭고, 치과 무서워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가 더 무섭죠, 사실은.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은 여자분들, 특히 가족분들, 와이프분들 눈치 보면서
여보다 치과에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 그러면 와이프분이 가는 데를 갔습니다. 요즘 남자분들은 그 발언권도 없고 그냥 와이프가 가라고 하면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의 대다수도 다 그냥 여보 나 여기 왔어 맞아? 이렇게 하고 물어보십니다. 이 환자분도 그렇게 오셨습니다. 여자 그 철대적인 그 아내님의 의견을 듣고 오셔서 이런 상태로 방치했다고 하면서 이제 욕을 한 바가지 먹고 오셨죠. 이제 돈 들어갈 일밖에 없죠.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앞에 부분이 일단 심각해서 그 부분을 먼저 제가 치료를 하겠노라 했습니다. 일단은 말을 하고 야채랑 과일을 파는 분이셨는데 생계 유지를 위해서 빨리 뭔가를 해줘야 돼서 일단 아펜디를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담배를 이미 많이 피고 계셨었고요. 담배를 하루에 2갑 그리고 커피 믹스 커피를 한 10몇 잔씩 드시고 네, 그렇게 밥은 하루에 한 끼 남짓해서 남자분이셨는데 키가 한 67 정도 되시고 몸무게 한 53 정도? 그러니까 흡사 아프리카 사람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으로 들어오셨었는데 뭐 수술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 다른 의도가 아니라 보시면 간단하게 임플란트를 한 것 같진 않죠. 뭔가 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또 더불어 저희들의 노력과 환자분의 많은 비용이 들어간 치료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겪어서 잘 마무리해드렸고 남자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크게 불만을 토로하진 않으셔서 마무리를 해드렸던 케이스인데요. 힘들게 고생해서 했죠. 그리고 환자분도 어쨌거나 만족해하고 와이프분도 이제 남편분이 웃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얼굴도 쓰다듬어주고 그 정도까지 간 것 같은데 문제는 저희가 어떤 이유로든 이제 임플란트를 가장 치주염이 가장 심한 발치 원인입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이게 다 임플란트거든요.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대부분 좋은 위치에 식립을 하게 되면 사실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특히 뭐 저희 치주학회 임원분들, 회장님 비롯한 분들 다 치주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수술을 잘하셔서 좋은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칫솔질 교육을 잘 시켰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많이 생기는 정도가 최근에는 뭐 이게 지금 보면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재료고 얘는 도자기, 포셀린이라고 하는 재료인데 지르코니아는 깨지는 일이 별로 없지만 과거에 포셀린은 조금씩 깨져나가는 정도? 기계적으로는 그 정도가 다였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걸 이제 다시 비용을 들여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밥 먹는데 지장 없으니까 놔둘래요 라고 해서 이런 상태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보기 싫으니까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이거는 어떤 기계적인 문제고 심각한 뼈의 손상을 일으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적절치 못하게 식립한 임플란트. 제가 한 것도 그렇고 대부분은 다른 병원에서 저희 병원에 의뢰돼서 오는 경우인데 이렇게 임플란트에 목이 댕강 부러지거나 이렇게 타 의원에서 저한테 여기에 이제 저희가 스크류의 넥이라고 하는데 이 스크류의 그 어버트먼트의 넥이 부러져서 저한테 의뢰해서 제가 이걸 빼주고는 합니다. 제 일과 시간에 이게 취미 활동이 돼버렸는데 다른 병원에서 부러진 거 빼주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다 지금 말씀드린 건 기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기구들이 좋아져서 이런 기계적인 것들은 많이 저희들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계적인 합병증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자기가 깨지거나 아니면 스크류가 풀리거나 넥이 부러지는 그런 역할 정도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맥락에서 또 하나 연조직, 치주 질환이나 치주에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처럼 환자분 이게 지금 심각해 보이시나요? 심리적으로는 심각해 보이지만 환자분 불편감 하나도 못 느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일단 질환이라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질환이란 것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질환이란 다른 맥락인 거죠. 이 환자분은 선천적으로 잇몸이 얇았고 칫솔질을 과격하게 하시고 그리고 약간 임플란트가 좋은 위치에 신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환자분이 담배도 피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잇몸이 내려갔고 실제로는 보면 잇몸 주변은 깨끗하세요. 지금 민경만 부위원장께서 설명했겠지만 건강한 잇몸이에요. 다만 우리 치아가 칫솔질 심하게 하면 뿔이 드러나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임플란트 심어놓은 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불편감을 못 느끼세요. 그래서 이 환자분한테 적절한 일반적으로 저희가 플라스틱 칫솔을 쓴다고 하면 여기는 티타늄 칫솔을 써서 저희가 올 때마다 닦아드리는 거죠. 환자분이 집에서 티타늄 브러쉬를 쓸 수는 없으니까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위치에 신겼지만
고령의 환자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질병이 생기죠.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면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고혈압약을 먹으면서 치은이 잇몸이 증식되면서 이렇게 저희가 말하는 지금 민경만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주낭이라고 하는 거가 깊어져서 여기에 잇몸 주변에 깊이 있는 치은 열과 그 치주낭이 깊어져 가지고 그걸 저희가 절제해서 이렇게 칫솔질이 잘 되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이러한 것들만 해도 저희가 비교적 평이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저희가 우리가 건강한 임플란트가 아닌 잇몸 주변과 또 임플란트 심었을 때 주변이 물론 구조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치주인대라고 하는 부분이 임플란트 주변에는 없지만 그래도 칫솔질을 잘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우리가 피곤하거나 그럴 때 칫솔질 안 될 때 살짝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치은염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똑같이 임플란트에서도 페리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라는 용어로 해서 저희가 발현되고 이거는 가역적이에요. 칫솔질을 잘하고 푹 자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를 지나서 이제 치조골까지 파괴가 되는 걸 저희가 페리임플란타이티스라고 하고 이 경우에 되면 이제 저희가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마 지금 김남현 부회장님께서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아마 건강보험 평가원에서가 그 확인한 것 중에서도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치료 환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미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치은염에 준하는 페리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는 가역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든지 칫솔질로 회복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페리임플란타이티스는 보시면 리스크 팩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연관된 이제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담배나 칫솔질이 안 되거나 그리고 저희가 이런 임플란트를 붙일 때 세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붙이는데 세멘이 남게 돼서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의원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하면은 그런 문제들을 남기지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잇몸이 얇거나 아니면 선천적인 잇몸에 병이 있는 환자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잇몸이 괴사성으로 벗겨지는 환자들도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잇몸이 벗겨져요. 그냥 피가 나면서.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페리임플란타이티스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 탐침자라고 해서 잇몸에 치은 열구 부위에 탐침을 하고 거기서 치주질환에 대해 소개한 모식도인데요. 치아와 비교했을 때 건전한 치은 그리고 치은염이 있을 경우 그리고 이때 임플란트 침입한 경우에는 페리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라는 용어를 쓰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더 볼파괴까지 일어나는 경우에 페리임플란타이티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저희가 치료가 이런 치주 질환에 자연 치아의 치주 질환에 준해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질환이 생겼을 때 치료를 하는데 외과적으로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외과적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 거꾸로 쓴 거죠 제가. 네, 이거는 바뀌었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치아를 싸고 있는 연조직, 치은 열구, 저희가 이제 치주낭이라고 합니다. 병이 생겼을 때 치주낭이라고 해서 낭이라는 게 이제 일본말로 한자로 주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낭이 좁을수록 저희가 건강하게 환자분들이 칫솔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시켜주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건빵 바지 그리고 뒤에 작은 바지 그리고 동전 주머 지갑 어떤 게 제일 관리가 편하겠습니까? 이게 제일 편하겠죠.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노력들은 치주낭이 이렇게 조그만 동전 주머니처럼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실제 케이스를 보면 아까 그 환자는 줄기차게 담배를 피셨고요. 네, 3년, 4년 쭉 오시고 그러다가 7년 경과할 때까지 계속해서 다른 치아들도 치료하고 그래서 임플란트 침입해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돈 벌어서 저한테 다 갖다 주려면 계속 그렇게 담배 피라고 제가 구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피시더라고요. 저 만날 때마다 야채 가게에서 저 보면은 담배를 끊는데 아랑곳하지 않죠. 자, 9년 정도 경과에서 오셨는데 한쪽은 완전히 뼈가 녹아버렸고 한쪽은 약간만 소실이 됐어요. 네. 이게 갑작스럽게 일어나긴 했어요. 서서히 진행됐겠지만 그래서 원인은 담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물론 뭔가 잘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환자가 적극적으로 유지관리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다시 열어서 저희가 치료 방법 중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적극적인 외과적 치료 방법이라고 해서 주변의 염증을 싹 제거하고 그래서 이거 우리 김남현 부회장님이 주 종목인데 이렇게 염증 있는 그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세차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물 청소하고 거품 칠하고 물 수압으로 세게 쏘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계적으로 닦아내죠 일단. 그렇죠? 브러쉬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타이타늄 브러쉬가 있고, 그리고 차에다가 레이저를 하면 차는 다 타버릴 테니까 레이저는 치아 잇몸에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세균들을 박멸하는 그런 효과로 해서 레이저를 사용하기도 하고, 에어 어브레시브를 해서 강한 공기바람으로 해서 세균을 불어내버리는 그런 효과도 하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오염된 표면을 깨끗하게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실제로 이 환자를 제가 치료하는 거죠. 일단은 이제 이렇게 되면 오염된 표면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닦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타이타늄으로 된 브러쉬로 이제 솔질을 하죠.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되면 빼야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치아는 살려보기로 제가 계획을 세워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때 좀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주고, 지금 민경만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테트라사이클이나 이런 항생제를 여기에다가 다시 표면 처리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치아는 매끈하지만 임플란트는 나사처럼 만들어졌고 거기다 미세한 표면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테트라사이클린을 녹인 용액을 저렇게 브러싱을 해가지고 표면을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청소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변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뼈세포들이 돌아올 수 있게 다시 혈류 공급이 되게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인공뼈 이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같은 걸 덮어서 수술 마무리하는 거죠.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고 하는 방법이고, 이 치아는 너무 소실이 심해서 그냥 이대로 유지시켜서 쓰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보면은 잘 유지가 되고 다시 어느 정도 골 재생이 됐고, 보시면은 골 재생이 됐죠. 6개월 정도 지나고 1년 후에 경과했을 때 이렇게 유지되고 있죠. 물론 다시 뜯고 하고 싶지만 환자분이 지금 조금 더 있다 하겠노라 해서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남자분들은 이렇게 잘 얘기할 때 윗입술이 잘 안 보이지 않아서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했던 방법들이 다 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공기바람으로 하거나 아니면 큐렛을 쓰거나 티타늄 브러쉬를 쓰는데, 티타늄 브러쉬를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잇몸을 훌렁 열어서 티타늄 브러쉬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잇몸을 열지 않은 채로 티타늄 브러쉬를 여러 회사에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헌에 나와 아마 이게 연대 차재국 교수가 발표한 문헌인데, 이렇게 잇몸을 열어서 이런 수술들을 할 때, 공격적인 수술을 할 때 보시는 것처럼 항생제를 여기다가 도포를 해주는 거죠. 네. 이게 부가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실험을 했고요.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 건 아까 주머니가 깊을수록 안 좋은데 그 주머니를 줄여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와 병행했을 때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국소송달했을 때 이 주머니가 줄어진다라고 했고, 그리고 일부 골이 증대한다라는 변형골이라고 해서 뼈가 약간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환자분들한테 노력을 해주는 거죠. 잘 심어도 대부분 이 환자도 당뇨 환자세요. 대부분 성인들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당뇨가 발현되기 때문에 처음에 한 4, 5년간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임플란트에 관련된 문헌을 보면 5, 6년 정도가 경과하면서부터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많이 발현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 환자도 한 6년 정도 경과하면서 이쪽 부분에 약간 골 소실이 되면서 염증이 생겨서 제가 국소적으로 이렇게 송달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핑크색의 깨끗한 잇몸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까 그 논문에서처럼 뼈가 막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증상이 확실히 완화되는 거는 제가 여러 환자들, 보통 대부분 다 이 환자도 당뇨 환자인데 보시는 건 젊은 환자예요. 젊은 환자도 당뇨 환자인데 잘 쓰고 있다가 이렇게 고립하게 됐고, 상당히 경과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타늄 브러쉬나 아니면 이런 항생제를 국소송달해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아직까지는 이 몸이 약간 내려가긴 했지만 건강하게 유지되고 환자도 큰 불편함을 느끼진 않으세요. 네.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자연 치아에서도 뭔가 증상이 있거나 치주적으로 염증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반복적으로 해주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서요. 반복적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내원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3, 4일 간격으로 내원해서 이렇게 항생제를 복용을 해주고요. 갑자기 몸이 불룩하게 부어오거나 그런 경우에도 사용을 했었고, 이런 경우에도 이게 지금 이렇게 치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환자인 경우에도 오래 썼고요. 이 환자분은 2009년도에 뼈가 굉장히 안 좋은 여자분이셨는데 이렇게 시간 지나니까 당뇨 환자세요. 그런데 5년 정도 지나니까 본이 내려가는데 지금 보면 14년 동안 물론 뼈는 나빠지고 있지만 오실 때마다 제가 지방에서 올라오시면 오실 때마다 항생제를 조사해주고 전체적으로 타이타늄 브러쉬 같은 걸로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해드리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경우인데 2018년에 이런 상태로 오셨고, 물론 이 환자분은 다른데 임플란트를 침입을 하셨고 요 치아는 나빠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환자분이 이를 꽉 물고 계세요. 항상 꽉 물고 계셔서 제가 꽉 문 상태 여기를 만지면 들어가질 않아요. 여자분이신데. 네. 그래서 6년 경과하는 동안 서서히 내려갔지만 이걸 살리기 위해서 제가 얼른 뽑지 않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치주 치료와 칫솔질 교육과 그리고 항생제 도포 등을 통해서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물론 치주과 의사고 모든 치과 의사는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물론 여러 가지 뉴스들로 저희 치과 의사들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도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환자들을 걱정하고 환자들의 치아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런 항생제나 이런 다양한 기구들, 타이타늄 브러쉬 이런 기구들이 원래는 없었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환자들을 더 잘 케어하고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것도 여러 업체들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시는 게 저희 기자님들이 해주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포라인 하정권 기자님 세분 유디가 있었지만 이때 아마 그 기간이 아마 뭐 이렇게 4-50만 원, 50만 원 그 초저가 임플란트가 요 기간에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임플란트는 예전에는 없었던 진료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긴다는 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질환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맨메이드 디지즈라고 하죠, 저희끼리는. 근데 그 전에는 임플란트 제거술이라는 진료 행위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코드로 잡힌 지가 얼마 되진 않습니다. 전에는 뭐 자연 치아에 뭐 50%더 150% 정도 증가된 그런 진료 수가에 준한다라는 지침만 있었고, 따로 떨어져서 임플란트 제거술 단순 복잡 제가 두 개를 합쳐서 지금 저렇게 데이터를 가공을 한 건데요. 그 전에는 그런 자료는 없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5년치 자료만 추출했지만 그 전에 5년, 즉 이제 10년치 데이터는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임플란트 제거술이라는 코드가 따로 잡혔기 때문에. 근데 비교를 해보면 제가 이제 봤던 2019년도에는 한 10만 개 정도가 됐었는데 불과 5년 사이에 2배가 늘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사실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서 뭐 1, 2년 지나가지고 바로 고장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뭐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저희가 인식도 조사를 한번 해보겠지만 임플란트를 한 번 하면 10년은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안 그랬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19년부터 23년까지 2배가 뛰었으니까 이건 뭔가가, 근데 이제 물론 가격하고 결부시켜서 답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하여튼 뭔가가 좀 너무 좀 사후 관리가 좀 소홀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게 화두가 된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마치 저희가 2009년도 이전에 치주질환의 중요성이라든지 전신질환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전혀 홍보가 안 됐던 시절이랑 거의 비슷한 거죠. 상황이.
네, 정확하게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유, 저희가 이 몸의 날 행사에 한 그 자료 중에 저희가 그 담배와의 연관성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흡연자의 경우에는 그 저희가 말초혈관으로 가는 그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그 대사작용이 좋아지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나 이런 내용은 저희가 필요하시면은 자료로 대체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여기서 기절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3배 가량 증가하는 임플란트 주의염 발생. 흡연자 비흡연자. 네. 제가 후원이라고 꼭 인사도 물어보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약물을 환자가 복용할 때는 담당 치과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해야겠죠. 그게 첫 번째 우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인사돌보다는 이제 인사돌 플러스가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임플란트 사후 관리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편안한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첫 번째는 이제 일반 가공식품인 유산균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칼슘 보충제,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의약 외품으로 가글류가 있습니다. 이 선전 보시면은 동제약의 검드가 이제 많이 선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검증이 된 일반 의약품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인사돌보다는 인사돌 플러스를 권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 인사돌은 그런 성분이 없지만 인사돌 플러스에는 후박 추출물이 있어서 항균 작용에 좀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옥수수 불감화 정량 추출물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골 생성 확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좀 편하게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약을 드시고 싶다 그러시면 저는 인사돌 플러스를 권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국장님. 네, 지금 뭐 질문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좀 많이 배고프시죠? 네, 그래서 다른 질문은 오늘 여러 연자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임플란트 사후 관리는 정말 중요한 이슈고 또 이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활동을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에서도 보셨듯이 임플란트 주의염 관리 방법에 있어서 이런 국소 송달 항생제가 추가적인 치료로서의 좋은 툴로서 활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치주학회는 지금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말을 목표로 임플란트 주의염에 대한 저희 치주학회의 생각을 정리해서 지금 그거를 저희가 포지션 페이퍼로 할지 아니면 이제 백서로 할지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의견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고 이외에도 하여튼 저희가 이와 더불어서 하여튼 사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의 노력을 계속 지속하고 저희 나름대로 계속 아까 김남일 선생님 잠깐 얘기하시면 내년에도 하여튼 이런 거를 저희가 주제로 많이 좀 홍보 활동도 하고 저희도 또 공부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셔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